안녕하십니까. 보통 처음 시작할 때 가벼운 뉴스가 있으면 제가 에피타이저 뉴스다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영상 끝부분에 제가 이제 보너스 뉴스라고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이 보너스 뉴스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보너스 뉴스로 결정하고 픽업을 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이 뉴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보너스 뉴스 제목은 이대로면 한국은 없어진다 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로스 다우서트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지난 주말 한국은 소멸하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그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 대상국이다라며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3분기 출산율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2009년부터 뉴욕타임즈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써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치, 사회, 국제, 종교 문제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에 약간은 좀 보수적인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는 그런 칼럼니스트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 유럽의 비유라는 것은 합계 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통계청은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더 줄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걱정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가면 7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라면서 이 같은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4세기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에 의한 정확한 사망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학계에서는 그때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 10명 가운데 5명 내지 6명이 사망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았다, 적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흑사병 피해 사례와 한국을 비교한 것입니다. 세대 간 인구 감소와 전염병에 의한 인구 감소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출산율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점을 단순화해서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서트는 이어서 추가로 한 세대가 더 교체되는 실험을 수행한다면 원래 200명이었던 인구는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또 더 교체되면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그 가상의 슈퍼 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낮은 한국의 출산율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단순 계산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통계청은요, 실제로 앞으로 40년이 이런 식으로 지난다면 현재 5천만 명인 한국의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인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통계청도 그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다우서트는 한국의 통계청이 스스로 발표한 이런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우서트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 세대가 불가피하게 급증하게 되면서 결국은 방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 광활한 도시 가운데 여러 곳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현재는 많은 직장인들이 북적거리는 강남의 고층 빌딩 가운데 상당수는 텅텅 비어서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자 사회적으로 부양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지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이 젊은 세대들은 대거 해외로 이민해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국이 인구 때문에 소멸한다라는 논리를 넘어서서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부수적인 현상이 순식간에 인구 감소를 충격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게 이 다우서트의 분석입니다. 다우서트는 특히 한국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의 유출이 심해진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펼쳐서 끔찍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충분한 인력과 함께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 등으로 군사적인 균형을 한국이 잘 버티고 있지만, 아무리 경제력과 기술력이 앞선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또 이처럼 충격적인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원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한국의 그 잔인한 입시 경쟁 문화가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제일 먼저 눈에 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또 부수적인 인구 감소 요인으로는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의 젊은 남성들을 이성보다는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해서 실제 현실에서도 이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제가 언급한 그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이라는 요인이 젊은 세대의 결혼율 하락과 역시 연관이 된다라고 다우서트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본인이 겪고 살아온 그 지옥 같은 입시 경쟁에 이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치열한 경쟁을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니 또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여건이고,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그런 현상이 급증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끝으로 이런 현상은 미국 문화와 대비된다기보다는 미국 역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한국에서는 더 빨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는 진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현재 그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국 상황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먼저 겪는 문제이고 미국도 뭐 현재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걱정거리, 바로 그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라면 북한이 오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지적만큼은 한국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젊은이들은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때가 되면 아이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 개편에 한국 정부는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의 그 한국에 대한 고민 어린 지적, 한국은 소멸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그 칼럼, 그 지적과 그 비판 내용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주요 뉴스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 또는 해외로,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출국해서 나갈 때 그동안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떠나서 결국은 해외 채권 추심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용한 크레딧 카드 대금이나 통신비, 대출금 같은 그 채무를 갚지 않고 미국을 출국해도 해외 추적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재입국 시에도 이런 거는 민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그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금융권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로 인정이 되는 등 각종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도 이제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 한국인 유학생 A씨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체류 중에 그 사용을 했던 크레딧 카드 빚을 상환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는 그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그의 국외 소재지를 파악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금과 원금의 몇 배가 되는 이자까지 물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국까지 이미 나간 후에요. 자, 또 다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재원 B씨는 귀국 직전,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뭐 살 거 많잖아요. 뭐 선물도 사야 되고 또 한국 가면 비싼 그런 물건들이 미국에 좀 싼 게 있으면 막 사갖고 이제 이삿짐 때려 싣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 걸 사려고 크레딧 카드 막 쓴 거죠. 귀국 직전에 크레딧 카드를 대거 사용해서 많은 물품을 구매한 후에 대금을 갚지 않고 그냥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 업체는 추심뿐만이 아니라 그가 크레딧 카드 신청 당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의도적이었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런데 원금과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한꺼번에 지불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귀국하는 일 제발 없으시기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중증 개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학계가 발병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곳곳에서 기침과 눈 충혈 등 사람의 독감 증상과 상당히 그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게 그 개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호흡기 질환이 요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의 수의과 대학 마이클 레핀 박사는 콜로라도에서 올해 개 폐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 인플루엔자 등 여러 병원균에 동시 감염돼서 중증 질환에 걸리는 개들이 늘고 있다라면서 이는 지난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인플루엔자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소위 이 세 가지 바이러스 삼중 유행과 매우 유사한 게 지금 반려견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의학자들은 프렌치 불독과 또 퍼그 등 얼굴과 코가 좀 납작한 그런 단두종이나 얼굴과 코가 좀 납작하면 우리가 볼 때는 좀 귀엽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이 코가 납작해서 이 숨쉬기도 좀 힘들어하고 이 호흡기 질환이 많은 그런 견종이 그런 견종입니다. 프렌치 불독 그리고 퍼그 등 얼굴과 코가 좀 납작한 그런 견종이나 노령인 견, 나이가 많은 개, 또 기저 폐 질환을 가진 그런 개들의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라면서 이 호흡곤란 또는 식사 거부 등을 확인하게 되면 개를 곧바로 수의사에게 데려가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의해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애틀에서 한인 식당이 있는 건물로 돌진하면서 벽을 뚫고 들어가서 주방을 덮치면서 이 대형 기름팬이 뒤집혀서 이를 뒤집어 쓴 한인 요리사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업주를 포함한 또 다른 한인 2명이 역시 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퓨알럽 지역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운전자 올해 64살의 해롤드 헐리라는 사람이 몰던 차량이 퓨알럽에 있는 단스 드라이브인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할리는 당시 음주 또는 약물 중독 상태의 DUI로 이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차량은 건물 외벽을 쾅 하고 부수고 돌진을 하면서 들어가서 식당 내부에 있는 그 주방 쪽으로 그대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쾅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주방에 놓여있던 대형 기름팬이 펄펄 끓는 거죠. 식당 영업 중이었으니까. 펄펄 기름이 끓던 대형 기름팬이 팡 쏟아져 넘어지면서 주방 안에 있던 한인 요리사 올해 48살의 윤 모 씨를 그대로 이 펄펄 끓는 기름이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끓고 있던 튀김용 기름을 뒤집어 쓴 윤 씨가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시애틀 하버뷰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상당히 중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당한 사고를 당한 윤 씨는 시애틀 지역에서는 아시는 한인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애틀 지역의 태권도의 원로인 윤 모 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서 매우 그 시애틀 지역 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 윤 씨도 태권도 사범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사고가 난 그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고를 낸 헐리를 일단 3건의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씨를 비롯해서 그 안에 계신 또 다른 한국분 여성 2명에서 모두 3명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것 별건으로 해서 3건의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감을 했고요. 법원은 그에게 4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후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DUI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사고를 당한 식당은 건물 파손과 충격으로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에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의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목표인 인플레이션 2%대 달성에 대한 희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섣부르 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연방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달성되겠구나라는 희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인상되는 건 거의 스탑됐고요.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무부가 최근에 공개한 지난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 내구재 가격이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분야별로는요, 10월에 자동차 부품 가격이 전년 대비 1.5% 하락을 했고요. 또 가전제품 등의 가격은 2.2%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 등 이 오락용품의 가격은 4.3%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품의 가격 하락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계속되는 그 내구재의 가격 하락은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문제가 되었던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가격도 함께 안정화됐다라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공급 문제였다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면서 떨어지는 자동차 가격은 내년에도 미국 물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가가 올랐던 이유가 공급 문제였는데 지금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분석이죠. 전문가들은 내년 4분기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7%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상당히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연준의 목표치대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네, 금리 인하입니다. 다음 수순은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빠르면 내년 3월 아니면 내년 한 5월쯤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39,620달러, 39,62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무려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복귀를 하는 셈입니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라는 것은 이제 연말이 되면 증권시장에서 가격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소비가 늘어나서 그런지 하여간 여하한 이유가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연말이 되면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산타클로스가 와서 그런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줄여서 연말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스탠다드 차트들은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워낙 널뛰기가 많으니까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39,620달러 안팎인데 내년 초가 되면 4만 달러가 되고 4만 달러로 넘어서면 거기서부터 좀 탄력이 붙기 시작해서 쭉쭉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0만 달러까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스탠다드 차트하드 이 은행이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 고주헛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충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요,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그 공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역시 상승 랠리를 촉발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얼마 전부터는요,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부터는 팔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년 4월부터는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를 않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른다면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오를지, 그리고 잠깐 올랐다가 또 뭐 바로 떨어질지, 이런 일들은 뭐 앞일을 잘 모르죠. 우리가 또 섣불리 전망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살펴서 투자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그리고 뭐 이미 비트코인이나 다른 뭐 코인에 좀 투자하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미국이 대규모 전면전이나 있을 법한 그런 벙커버스터와 고화력 항공폭탄을 대거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무기를 지원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충격적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하 벙커에 틀어박혀 있는 하마스 핵심 인사와 주요 지하 군사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지만 전투원과 민간인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그 가자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항공폭탄 15,000여 발과 또 155mm 폭탄 57,000여 발, 이게 이제 포탄도 105mm 포탄이 있고 155mm 포탄이 있는데요. 뭐 화력이나 뭐 피해 규모에 있어서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미국의 일각에서는 105mm 포탄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155mm 포탄은 지원하지 말라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드디어 155mm 포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57,000여 발. 자, 이렇게 155mm 포탄 57,000여 발을 비롯한 이 대량의 무기를 이미 이스라엘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무기 중에는요,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로 불리우는 항공폭탄 100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1000파운드급 항공폭탄인 소위 이 벙커버스터라는 것은 지연신관이 달려있는 폭탄입니다. 지연신관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뭐 땅에 쾅 떨어지면 폭탄은 바로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쾅 떨어지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쾅 떨어진 후에 폭발을 지연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신관이라고 하는데, 폭발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달려 있어서 목표물과 접촉을 하자마자 터지는 대신에 내부로 파고든 뒤에 지하에서 폭발하는 방식의 무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거의 2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까닭에 지하 시설물이나 강화 진지 등의 그 표적을 파괴하는 데 쓰입니다. 미국은 또 이에 더해서요,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5,400여 발과 500파운드급 항공폭탄 5,000여 발 뿐만 아니라 재래식 항공폭탄에 정밀 타격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위 업그레이드 키트 3,000개 등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재래식 폭탄도 많이 갖고 있다니까, 그럼 이거 갖다 붙여. 그럼 재래식 폭탄이 초정밀 최신식 폭탄으로 갖다가 붙여 하면서 업그레이드 키트 3,000개까지 보낸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무기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지원했다라는 사실, 이게 뭘 뜻하느냐? 가자지구 일대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그 하마스의 지하 땅굴을 그런 무기 위주로 원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마스의 지하시설의 상당수가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그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마스가 뭐 일부러 그런 면도 있죠. 자, 벙커버스터 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하마스의 지하 그 기지를 파괴하겠다 해서 이제 그 지하 땅굴을 무너뜨리면 주변 민간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느냐? 주변 민간인들이 당연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군이요, 최근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북쪽에 있는 한 난민촌의 하마스 지하시설을 미국산 그 대형 항공폭탄으로 공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비슷한 그 케이스가 이미 몇 차례 있었던 거죠. 그 지하시설을 폭탄했는데 땅을 이 벙커버스터가 파고 들어가서 밑에서 이제 폭발합니다. 군사시설을. 그런데 이 위에는 뭐가 있느냐? 민간인 시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위에는 대형 난민촌이 있었는데 이 난민촌이 폭삭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백 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미국도 그걸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자문 변호사를 역임했던 그 국무부 자문 변호사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문제는 폭탄을 떨어뜨린 땅굴 주위에 민간인 수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민간인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거대한 난민촌이 그때 있었다라는 점이면서 민간인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난민촌도 난민촌이지만 이제 가자지구 중부나 이제 남부까지도 그런 식으로 폭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위에 그냥 캠프, 난민 캠프뿐만이 아니라 4층, 5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다 폭삭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벙커버스터 때문에. 그런데 그 벙커버스터를 100발, 나머지 폭탄을 수천 발 이미 보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게 폭발력이 약한 무기를 쓰라고 말로는 그렇게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고화력 무기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무려 15,000명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하마스 측의 주장이지만 민간인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과 이런 소식과 연관된 정치권의 소식이 있어서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살펴봅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 경합주의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치게 친이스라엘 편향적이고 또 말로만 민간인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도 대거 이스라엘에 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아랍계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캠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시간을 비롯해서 애리조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주의 그 무슬림과 아랍계 지도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주가 뭐예요? 다 미국의 대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잖아요. 이 경합주에서 이겨야 대선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지역의 무슬림과 아랍계 지도자들은 지난 주말 미시간주 디어본이라는 곳에 모여서 바이든을 버려라! Abandon Biden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Abandon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버리다, 뭘 유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다루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이스라엘 편향적으로 너무 기울었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바이든을 버리겠다. 바이든을 버리는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하산 압델 미네소타 대학 교수는 우리는 모든 경합주에서 무슬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공조 구조를 찾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슬림들의 한 표 한 표를 잃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면서 더 화나는 점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실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거 투표를 했다라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을 버려라. Abandon Biden이라는 캠페인은 지난 10월 30일 미네소타 지역 무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는요,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등지로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 캠페인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아랍계와 무슬림의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망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당선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책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바뀔까요? 네, 그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그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캠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사상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비슷한 사건이 LA에도 있어서 좀 연관된 게 아니라는 그런 좀 상당히 좀 서스피시어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라스베가스의 찰스턴이라는 길과 호놀루루라는 길 그 교차 지점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0대 노숙인 1명이 사망을 했고 다른 노숙인 4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명은 그런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진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노숙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왜 이들에게 총을 쏘았는지 등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LA에서도 거리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 총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A에서도 노숙인 3명이 총에 맞아서 숨졌으며 경찰은 한밤중에 발생한 이 사건의 용의자를 아직도 역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숙인은 길거리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한 연쇄 사건인지 경찰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고 또 이번 라스베가스 사건과 LA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라는 그런 부분도 역시 주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주말에 속보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일 규모 7.6의 이건 어마어마한 강진이죠. 규모 7.6이 대도시에서 발생했으면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자, 규모 7.6의 강진이 필리핀에서 발생했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그 강진 발생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어제는 또 규모 6.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어제 새벽 3시 49분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북부의 117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39km입니다. 그나마 이 진앙의 깊이가 좀 깊어서 조금 다행이었습니다. 자, 민다나오 섬에서는 지난 2일 오후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진이 웬만한 곳에서 발생하는 본진 규모급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일에 발생했던 지진으로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고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쓰나미 경보는 일본까지 쓰나미 경보가 이어졌지만 해제는 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량이 파괴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어제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 6.2에서 6.6의 여진이 수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가 여진이라고 보기 참 그렇죠. 6.6도가 넘으면 이거는 웬만한 본진 못지않은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6 이상 되는 여진이 수차례나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지진 이후에 일본 도쿄 남쪽 해역에서 쓰나미가 관측이 됐습니다. 또 규슈에서 간토에 걸친 태평양 연안 등에도 쓰나미가 도달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라면서 이후 쓰나미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필리핀의 지진은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필리핀은 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우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연쇄적인 지진 또는 인근 다른 지역에서의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에도요,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인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도 아브라주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해 산사태 및 집안 균열이 발생해서 1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달에는요, 이게 다 필리핀 얘기예요. 지난달에도 민다나오 섬에서 규모 6.7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자, 한편 이 필리핀 지진과 비슷한 시간에요, 그 같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2시 54분쯤 인도네시아 중부의 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화산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는 것도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화산재는 인구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수마트라 섬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이 화산은요, 이번에 폭발한 이 화산은 1930년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당시 1300명이 사망한 바 있는 그런 화산입니다. 지난 2010년에도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때 3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최근에도 수시로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고 산사태와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화산입니다.
필리핀의 지진 때와 인도네시아의 화산 지역 등 소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불의 고리가 최근 들썩이고 있어서 이 지역, 인근 지역의 나라들은 물론 전 세계가 아주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불편한 소식이 많은 하루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소식은 없는지 내일은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구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